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자, 이 주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 이 재검토에 들어갔는데요.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들어 보완하라는 것이 대통령의 의지라고 합니다. 여당은요, 가짜뉴스 때문에 이 장점이 많고 옳은 방향인 69시간제가 반대 여론에 부딪힌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자, 과연 그럴까요? 불과 한두 해 전 이 코로나 팬데믹 와중에서 재택근무가 많이 확산됐었죠. 휴가를 즐기며 일한다, 워케이션이라는 신조어도 나왔고요. 주 4일 근무제에 대한 변화가 논의되고 했었는데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챗 GPT 등 인공지능 사회가 닥쳐왔는데 아직도 노동시간이 생산성의 핵심이라면 우리는 아직 노동집약적 산업의 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걱정도 됩니다. 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이 줄어들었다는 보도가 있었고요. 또 최근 자동차 회사 생산직에 400명을 뽑는데 18만 명이 지원했다, 이런 보도를 보면서 질문이 생겼습니다. 지난 정부든 이번 정부든 늘 강조하고 약속하던 이 질 좋은 일자리는 다 어디로 간 것인지, 또 첨단 산업 고도화로 노동이 변화하고 있다, 이런 트렌드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인지, 자, 이제는 좀 노동 문제에 대해 우리의 시각과 정책이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고민을 정부와 또 노조에도 묻고 싶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2부에서는 화제의 인터넷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이어서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과 보수의 품격, 끝으로 사건 본부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마지막에 신청곡을 들려드리고 있죠. 디저트송. 자, 오늘 꼭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신 분은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 치킨 쿠폰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립니다.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이봉우 미디어 인권연구소 뭉클 연구원과 시작해보도록 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윤석열 대통령 내일 한일 정상회담이죠. 자, 일본 언론과 가진 인터뷰가 공개됐어요. 박 기자님, 어떤 내용입니까? 네, 윤 대통령이 요미우리 신문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 한일 관계를 보면 일본을 방문하게 된 것 자체가 양국 관계의 큰 진전이자 성과다. 네. 그러니까 양국 관계 정상화, 두 나라의 공통의 이익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매우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게 강조한 모습이 있었고요. 네. 또 이제 정부가 이번에 이제 발표한 강제 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해법, 이게 한국의 정권 교체 등으로 재점화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일본 내 우려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자신감을 보였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관계된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서 나중에 구상권 행사로 이어지지 않을 방법을 검토했고 또 이번에 결론을 내렸다.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아울러 한일 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정치 세력이 많이 있다. 외교 문제를 국내 정치에 멋대로 끌어들이는 거 국익 차원에서 온당하지 않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어요. 특히 이제 오늘 이 인터뷰가 주목이 되는 게 요미우리 신문이 지금 일본 국내에서 발행 부수가 한 700만 부 될 거예요. 네네. 일본 내 최다 부수 신문인데 총 38면의 발행면에서 총 9면에 걸쳐서 윤 대통령 인터뷰 게재했습니다. 네, 많이 게재가 됐네요. 그렇습니다. 뭐 그런 만큼 이번 한일 정상에 대한 일본 내 좀 기대감을 반영한 게 아니냐, 아니면 그런 기대감 좀 만들기 위한 언론의 보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눈에 띄는 부분이, 이건 뭐 뒤쪽에 사회면 쪽에 나온 윤 대통령 인터뷰 내용인데, 이 아버지 윤기중 이 명예교수를 따라서 일본에 체류했던 일, 네, 1966년에 있었던 일을 떠올리면서 네네. 그때 선진국답게 일본이 좀 아름다웠다, 또 일본 분들은 정직하다, 이렇게 말을 했었고 또 일본의 음식을 좋아한다, 모리소바, 우동 이런 것들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다가 미식을 다룬 일본 드라마 고독한 미식가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방영되면 꼭 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친밀감을 드러내는 그런 부분도 이번 인터뷰에 담겨 있습니다. 네, 일본의 또 친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대목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제강점기 시절에 강제동원 피해를 본 분들을 위해서 지금 행안부 산하에 이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네,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3자 변제 방식. 그런데 이제 재원이 마련돼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포스코가 기부금을 내기로 했군요. 그렇습니다. 3월 6일에 정부가 해법을 발표한 이후로 사실 이 재단은 아주 발빠르게 후속 조치로서 그 해법을 이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이제 주목이 됐던 것이 이 한국 기업들의 기부금 출연이었는데요. 오늘 포스코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서 40억을 기부했다, 출연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가 첫 기업으로 출연하게 된 것은 예상된 수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발표한 그 제3자 변제 안에서 3자 변제 대신 일본 전쟁범죄 기업의 배상액을 대신 내주는 기업들이 1965년 청구권 협정 당시에 한국이 앞으로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대신 유상 무상으로 5억 달러를 지원금을 받은 바가 있죠. 그때 이제 대부분이 기업으로 갔는데 그때 수혜 기업이 이제 KT, 지금의 KT 또는 포스코 이런 기간 산업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이 대신 내주는 것으로 확정돼 있었기 때문에 포스코는 이미 이 재단에 100억을 출연하기로 2012년에 결정한 바가 있는데요. 이미 60억은 출연을 한 상태고 남은 40억을 이번에 납부를 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 외에도 재단은 이미 피해자들을 그 승소 원고들을 만나서요. 이 출연금을 받을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 이미 한 4명 정도는 또 동의를 했다 그러지만 여전히 우려점들은 남아 있는 게요. 아시다시피 양금덕, 김성주, 이춘식 님 등 3명의 생존 피해자는 공식적으로 거부를 밝힌 바 있고요. 그리고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요미우리 신문 인터뷰에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구상권을 사실 청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나 다름이 없고 오늘 오전에 대통령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 구상권을 앞으로 청구하지 않아야 된다. 구상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 일본 측에서 해법 발표 전부터 나온 얘기였거든요. 근데 구상권을 포기하라는 것은 피해자들이 영원히 일본 측으로부터 사죄나 인정을 전제로 한 위로금, 이 배상, 불법 행위, 전쟁 범죄에 대한 배상액을 진정한 의미에서 받을 기회가 사실 사라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논란이 커질 것이 사실 자명한 부분이라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구상권이 남아 있다면 지금 한일 관계에 일본 정부나 이제 일본 전범 기업이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그럼 우리 정부가 이분들 생존자 3분밖에 안 남아 있고요. 15명의 이제 승소한 원고 중에 나머지는 유족들인데 그럼 우리 정부가 대신 주고 그리고 나중에라도 일본으로부터 받아내겠다라는 건데 구상권 포기는 나중이라도 일본으로부터는 전혀 받지 않겠다. 이렇게 전제가 되는 것이죠. 국내에서만 이제 정리되고 끝나는 건데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지금 생존 피해자 3분은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야당에서도 윤 대통령의 방일에 대해서 비판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 상황인데 비판의 논점은 주로 어떤가요? 그러니까 우선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용산 대통령실 건너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서 규탄 성명을 내기도 했고요.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오늘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일본의 사죄와 반성은 뒷전을 미룬 게 아니냐. 그러니까 조공 보따리부터 챙기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 강제동원 피해자를 제물 삼아서 한미일 군사동맹의 단초를 마련하고 그러려고 한다면 국민 저항이라는 판도라 상자를 여는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이렇게도 경고를 했고 또 국민과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일을 또 탄핵당한 정권이 벌였던 일을 답습하지 말기를 경고한다. 이렇게까지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요. 자, 이제 내일 방일이니까요. 내일과 모레 일본으로부터 나오는 뉴스들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시 대통령실 관련 문제인데 이제 윤 대통령이 어제 주 69시간 근무제와 관련해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어떤 필요한 점들을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그럼 MZ세대를 유독 강조했는데 어제 나온 속보에 어떤 배경이나 맥락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3월 9일에 이 정부가 사실 노조에 대한 지원금의 거의 절반가량을 배정하겠다고 밝힌 바도 있는 이 새로 고침 노동자 협의회. 이른바 MZ세대 노조라고 불리는 노조에서 사실 반대 의견을 밝힌 것이 조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대통령의 그 재검토 지시가 나오면서 69시간제 자체의 큰 틀이 바뀌는 것 아니냐.
또 한 번 이렇게 제도적인 혼선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 우려가 나오니까 네. 사실 어제 한덕수 총리가 또 수습을 했습니다. 큰 틀에서 변하는 것은 아니고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의 설득 노력을 조금 더 강조를 한 것이다. 네네. 이렇게 수습을 했는데 오늘 김은혜 홍보수석이 다시 한번 관련해서 브리핑을 했거든요. 네. 이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시장 정책의 핵심은 MG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약자의 권익 보호다.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히 청취한 뒤에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 근로시간 유연화에 있어서는 주 단위로 묶인 연장 근로 산정 방식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노사협의로 하되 노동약자 여론을 좀 더 청취하겠다고 밝혀서 네. 이 노동시간 연장 자체에는 변화가 없을지라도 지금 주 69시간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이 정책의 방향에서 그 총 노동시간 연장 근로의 총량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네. 결국에는 큰 틀이 바뀌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오늘 발표에서는 유독 노동 약자를 강조를 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들이 또 예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어느 정도 조정이 될지 이게 좀 큰 틀의 변화가 있을지 미세 조정일지는 지켜봐야 할 텐데 자, 이게 해외 언론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 일간지 라 레푸블리카 이번 보도를 보니까 한국 정부의 제안 일주일 근로시간을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이런 제목의 기사를 네네. 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세계 다른 국가들이 주 4일 근무를 논의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서울은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꼬집었고요.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자 많은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이렇게도 소개를 했습니다. 또 현재 여당이 국회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수적인 윤석열 정권 이번 개정안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이렇게도 분석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호주의 ABC 방송도 이 사안을 좀 다뤘는데 눈에 띄는 부분이 이 과로사 우리 한국말을 그대로 영어 따와서 스페링으로 KWAROSA 과로사 이렇게 과로사에 네. K가 들어가지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뭐 재벌이나 뭐 김치나 이런 걸 그대로 영어로 바꿔가지고 발음 그대로 표현을 한 적은 있었는데 그건 다 옥스포드 사전에 올라갔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로사까지 표현을 써가면서 이 문제가 좀 심각하다 이렇게 좀 드러낸 것 같아요. 이렇게 호주 방송 보도를 했습니다. 극심한 노동으로 인한 신부전이나 뇌졸중으로 급사하는 거 이게 과로사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호주의 주당 최대 근무 시간이 38시간이다. 한국과 달리 연장 근무의 상한선은 없지만 근로자들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초과 근무는 거부할 수 있어서 근로시간은 길지 않다. 이렇게도 덧붙였습니다. 사실 OECD 회원국 가운데 노동시간이 가장 적은 국가가 독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1349시간 일하게 되는 거고 네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면은 한 1900시간 가까이 되거든요. 연으로 따지면. 예. 네.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길게 근무하는 나라가 멕시코밖에 없습니다. 1년에 우리가 2위 정도 되는 거죠. 2128시간 근무를 하고 예. 물론 멕시코 딱 다음은 아니고요. 그 중간에 나라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뭐 OECD 국가 중에 5번째다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럼 그동안 OECD 회원국이 늘어나면서 네네네. 그렇게 우리가 순위가 밀린 거지. 뒤로. 정말 많이 일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MZ 이 노조들, MZ 세대를 설득하겠다. 그러니까 여당의 입장은 그거예요. 매주 69시간씩 일하는 걸로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냐. 네네. 최대 69시간이고 이렇게 일하다 보면은 정말 길게 쉴 수 있는데 이게 홍보가 좀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일 또 국민의힘에서 주최하는 토론회도 있게 되는데 하지만 MZ 이 근로자들, MZ 노조 쪽 얘기를 들어보면 무슨 뜻인지 안다. 아는데 최대 주 69시간 일한 다음에 정말 일하면서 못 쉬었던 것들을 차곡차곡 저축해가지고 나중에 제주도 한 달 살기나 이런 것들 정말 할 수 있겠느냐. 네네. 그걸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소통 방법, 설득을 어떻게 나갈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정부의 흐름, 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좀 재검토하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왔지만 네네. 오늘 또 기류를 보면은 아예 재검토가 아니라 뭔가 조정하는 쪽으로 가는 보완이다. 보완 쪽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사실 양대 노총은 이 주 최대 69시간제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별다른 정부의 움직임이 없다가 MZ세대의 반대가 나오니까 부랴부랴 어떤 홍보 활동이나 설득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번 정부가 MZ에 대한 좀 생각, MZ에 좀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전략 자체가 결국 대선 때 좀 어떻게 보면은 재미를 봤던 갈라치기 전략을 또 이번에도 들고 나온 게 아니냐 이런 네.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가운데 이제 노조를 향한 또 압박은 이번 정부에서 계속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저는 좀 아이러니가 느껴지는 게 정부의 입장이 노동 약자를 보호하겠다. 근데 노동자들이 스스로 이 기업주에 비해서 힘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대하고 단결하는 게 노동조합인 거잖아요. 근데 노조가 어찌 보면 너무 정치화됐다든가 그 안에서도 불법이 있다든가 하면 뭐 현행법으로 처벌받는 게 당연하지만 결국은 좀 건강한 노조들이 있어야 노동자들의 어떤 약한 힘이 좀 어느 정도 대응력이 생기는 걸 텐데 지금 노조에 대해서는 또 이제 강한 압박이 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지금 또 노조는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 현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특히 건설 노조에 대한 여러 가지 정부의 이 압박 정책 건폭이라는 말까지 나왔었죠. 일단 뭐 압수수색이나 단속 처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주요한 건설 노조, 건설 노동자에 대한 이 정부의 정책 방향을 보면요. 일단 12일에 국토교통부가 이 타워 크레인 노동자들에게 최대 1년의 면허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 네네. 부당한 태업을 하거나 현장을 점거하는 공사 방해를 하거나 원래비를 요구하거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1년까지 면허 정지를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것인데 네. 이에 대해서 일단 이 건설 노조에서는 부당한 태업이라는 것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지금 원래비를 받지 말라 그래서 네네. 우리는 예를 들어서 풍속이 너무 강해서 위험한 환경이 되면 일단 작업을 중지하거나 아니면 부당한 연장 근로 또는 부당한 업무 지시 원래는 타워 크레인이 하면 안 되는 이런 부분들 그동안 원래비 받고 이렇게 좀 해줬던 것인데 그런 것들을 안 받는 이른바 준법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인데 네네네. 지금 그런 것까지 혹시 노조를 압박하기 위해서 부당한 태업으로 면허 1년 정지라는 생계까지 네네. 압박하는 건 아니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고요. 또 타워 크레인의 운행 기록 장치를 의무적으로 달아서 태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한번 점검하는 방안도 고려해보겠다라는 발표가 또 어제 나왔어요. 국토교통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노조를 과도하게 압박하려는 다른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이런 식의 노동 시간까지 체크를 실시간으로 하는 방안이 고려된 적이 있느냐 노조는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현장에서는 참 여러 가지 마찰이 벌어지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좀 뭔가 실효성 있고 균형 잡힌 대책들이 나와야 할 것 같고요. 자, 정치권 소식 한번 또 들여다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신임 대표. 네. 이번 주까지는 신임 대표로 하죠. 뭐 다음 주부터는 그냥 대표. 네. 자, 오늘 오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분위기,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분위기는 정말 화기애애했습니다. 그래요? 네, 저도 그 현장을 지켜보면서 깜짝 놀란 게 그동안 사실은 여야 각각의 회의를 보면은 정말 분위기가 안 좋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상대 당을 향해서 여러 가지 비판을 쏟아냈었는데 네. 오늘은 이 두 대표가 만나는 자리는 좀 화기애애했고 금방이라도 협치가 잘 될 것 같은 느낌 그런 걸 좀 받았어요. 네. 그리고 민주당도 국민의힘 당직자들의 이제 이 직책과 이름을 쓴 명패를 만들어 가지고 그 종이로 이제 프린트해 가지고 앞에 놓으면서 네네. 뭔가 격식을 차린 그런 회동도 느껴졌었고요. 그래서 여야가 모처럼 협치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네. 내용을 보면 김기현 대표는 민생 이걸 좀 강조를 했는데 특히 민생 문제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 문제에 있어서는 늘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특히 몇 가지 법안을 직접 거론했습니다. 반도체 관련 입법. 여기에 대해서는 3월 국회에 처리하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방균형 발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 법안도 함께 논의해보자는 얘기를 했었고요. 취득세 중과세 개선이나 양도세 뭐 이런 문제들 이게 좀 엇박자가 나 있는 상황인데 같이 좀 보폭을 맞추자 네. 이런 제안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격주로 만나자도 이런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격주로 만나기로 네네네. 김기현 대표가 얘기를 해놨는데 이제 야당 대표와도 격주로 만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안을 했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김기현 대표의 당선을 축하하면서 정치가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한 정쟁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경쟁이 돼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또 하나 제안한 게 비상경제회의를 여야 간 구성해서 민생연합 논의하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겹치는 대선 공약을 위주로 정책 협의회를 만들자. 정말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여야가 국민들 앞에 민생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것을 법안을 통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 이런 제안도 했습니다. 네. 자, 이용관님. 협치의 물고 트입니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좋다고 얘기했는데 된다고 하세요. 이게 저만의 예상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예. 왜냐하면은
김기현 대표가 취임한 다음에 이제 대표로 뽑힌 다음에 이번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에 그렇죠. 사실상의 첫 일성이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기억하시겠지만은 네. 왜냐면은 지난주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도지사 시절 첫 비서실장이었던 분이 고인이 되면서 여러 가지 또 네네. 성남 FC 의혹이나 연루됐다는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이 강화되고 있거든요. 네네. 국민의힘에서. 이걸로 김기현 대표도 강하게 비판을 했었고 국민의힘에서는 심지어 간접살인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었기 네네.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여전히 날을 세우고 있고요. 또 이재명 대표와 야당 역시 국민의힘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이나 대장동 50억 특검에도 사실 국민의힘 쪽 사람들이 많이 연루된 것 아니냐 하면서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김기현 대표와 이재명 대표 개인적으로도 과거에 이른바 그 구원 관계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요? 예. 김기현 대표에게 이재명 대표가 봉고파직 하도록 명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게 그렇게 오래된 일도 기억이 나는 아니거든요. 도지사 시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 관계도 있었기 때문에 과연 물론 두 번씩 만나면은 조금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쉽겠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걱정도 나오고 협치를 위해서는 많은 장애 요인이 있다. 자, 두 이제 대표가 어떻게 풀어가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심시간인데요. 교통 상황을 알아보고 다음 이슈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교통정보센터 이현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하루 중 도로 오가기 비교적 수월한 시간대입니다. 교통량은 많이 줄었는데요. 다만 작업을 하는 곳이 많고요. 또 사고로 불편해진 곳들도 있습니다. 대구 부산고속도로 대구 쪽으로는 무척산 터널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용산 터널 부근부터 3km 구간이 꽉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중부 내륙고속도로 남김천 나들목을 지나실 분들인데요. 인근 공장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시커먼 연기가 유입되고 있으니까요. 차 창문 닫고 안전하게 운행하셔야겠습니다. 호남고속도로는 이서 휴게소 부근 지나기 답답하실 텐데요. 여기는 양방향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또 정읍 휴게소 부근 천안 쪽으로도 작업 정체 이어집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오산 부근의 정체 작업 때문이고요. 서울은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노량진에서 반포 쪽으로 작업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다음 이슈는 좀 이게 신기한 이슈입니다.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죠. 자,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손자가 가족들의 호화 생활을 폭로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 이게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예, 이게 이제 지난 13일부터 이 A 씨의 SNS에 계속해서 글이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요 A 씨가 그러니까 전두환의 손자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전두환 씨 차남 전재용 씨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SNS에서 자신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재용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제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출처 모를 검은 돈을 사용해가며 삶을 영위하고 있다. 네. 이렇게 비난을 하고 법의 심판이 있을 거다 이렇게 뭐 단언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그리고 가족들과 주변 인물들의 신상 정보를 온라인의 이 SNS에 올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겠느냐, 믿을 수 없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벌어지니까 자신의 신원 확인을 위해서 여권과 상속 포기서, 그다음에 가족 사진 이런 것도 다 첨부를 했어요. 네네. 사진을 봤더니 이 사진에 우리 필름 카메라 보면은 그 사진을 인화해 보면은 날짜가 찍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사진에 보니까 1998년 8월 2일로 찍혀 있는 사진에 예, 전두환 씨와 또 이제 본인으로 그 A 씨로 추정되는 어린아이가 함께 촬영된 사진. 또 이 전두환 씨 아내 이순자 씨 사진이 함께 좀 공개가 됐고요. 네네. 또 A 씨는 얼굴을 이제 공개한 또 영상에서 전 제 할아버지가 학살자로 생각한다. 그는 나라를 지킨 영웅이 아닌 범죄자일 뿐이다. 이렇게도 비판한 영상이 있습니다. 또 이제 제 가족이 행하고 있을 범죄 사기 행각을 밝히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 폭로에 나섰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또 이제 할아버지와 그러니까 이 전두환 씨와 이순자 씨에 대한 생각을 묻는 누리꾼들의 질문에 할아버지는 지옥에서 고통받고 계신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모두 그리로 갈 것이다. 그리고 이순자 씨를 향해서는 지금 기회가 있을 때 반성하고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모습도 보였고 또 이순자 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스크린 골프를 치는 영상도 게시하면서 이게 연희동 자택에 구비되어 있는 스크린 골프 시설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 덧붙인 게 전두환 씨 손녀 중 한 사람의 결혼식 사진을 올린 다음에 초호화 결혼식 사진
25만 원밖에 없다던 전두환 씨의 가족에서 어디서 이런 행사할 돈이 생겼는지 의문이다. 네. 이렇게 적었고 또 자신의 지인에 대해서 폭로하는 그런 글과 사진도 있어요. 뭐 어떤 범죄에 연루된 것 같은 그런 주장하는 그런 게시물과 글도 올라오고 있고 또 이게 지금 이 A 씨의 글로 끝나는 게 아니라 A 씨의 글에 대해서 인터넷 온라인 상에서 커뮤니티에서 이게 A 씨의 지인이다라고 하면서 A 씨의 말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또 글도 올라오고 있어서 지금 SNS 상에서 이게 굉장한 좀 화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저도 얼핏 몇 대목만 봤더니 이게 나파밸리에 있는 와이너리 와인 생산지죠. 여기에 이제 농장을 운영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 그 돈들이 어디서 출처가 네. 어디겠느냐 이런 얘기고 또 이제 미국 시민권으로 이제 이 국적을 바꿔서 처벌을 피하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썼어요. 목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예. 그래서 보면은 이제 어쨌든 우리 국민 대다수의 이제 시각은 전두환의 이제 범죄 내라는 모로 사실은 사형을 이제 언도받았었잖아요. 물론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사면으로 풀려났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그 검은 돈들 비자금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 추징금을 다 완납하지 못하고 사망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궁금했는데 자 그럼 이 A 씨의 아버지 전재용 씨의 입장 같은 게 나온 게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보도로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네네. 사실 이 아들 A 씨가 직접 SNS에 폭로한 글들 중에 보면은 네. 아마 가족들이 이 나를 조금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는 프레임을 씌울 것 같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미리. 했습니다. 예. 작년 1월부터 우울증. 예, 맞습니다. 작년 1월부터 우울증과 ADHD로 진단을 받아서 치료를 했고 지금은 멀쩡하다 그러면서 아마도 나의 폭로를 가족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식으로 좀 프레임을 씌울 것 같다. 정신과 치료 기록을 이용할 것 같다라고 좀 우려를 하기도 했는데 네네. 오늘 언론 보도로 나온 부친 전재용 씨의 입장을 보면요. 조선닷컴의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약간 비슷하게 입장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요. 일단 아들을 돌보지 못한 애비 잘못이라고 하면서 아들이 많이 아프다. 우울증으로 고생을 많이 했다. 그동안 괜찮은 것 같았는데 13일 월요일부터 갑자기 돌변했다. 갑자기 나보고 악마라고 하면서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아빠랑 둘이 살면서 좀 치료를 하자고 했는데 지금 말이 통하지 않는 상태다라고 하면서 A 씨의 예상대로 좀 아픈 사람을 취급을 한 부분이 조금 있긴 가족 있습니다. 내 문제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딱 감싸 안는 그런 분위기네요. 물론 폭로 내용이 확인해봐야 되는 것은 물론 당연하지만은 아까 최 평님 말씀하신 대로 이 은닉재산 의혹이나 아니면 호화로운 생활, 심지어 고 전두환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아프다 그러고 재판을 안 나왔는데 골프 치는 모습이 이렇게 찍힌 적도 과거에 있습니다. 돈도 29만 원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별명까지 생겼는데 말이죠. 예, 그런 부분도 이미 오래된 의혹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좀 놓지 말아야 된다. 이런 폭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참 이런 일이 터지다 보니까 또 이 며칠 전 이 김재원 국민의힘 수석 최고위원이 그 정광훈 목사 집회에서 한 이야기, 이 헌법에 5.18 정신이 들어갈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또 이제 사실은 이제 말을 번복하고 사과하기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달에 5.18 부상자회와 공로자회가 특전사 동지회와 함께 화해와 용서 공동선언을 한 바가 있어요. 논란이 좀 있었는데 그 첫 후속 조치로 계엄군 증언 행사라는 게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어제 부상자회 5.18 부상자회와 공로자회가 이 진상규명 과정의 첫걸음이라고 매우 강조를 하면서 오늘의 증언이 5.18 진상규명의 첫걸음이다라는 주제로 이 계엄군의 직접 증언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 부상자회와 공로자회는 이 공법단체입니다. 5.18 공법단체가 3개인데 유족회는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 모든 행사와 이 계엄군과의 화해 행보에서 빠져 있는 상황인데 어제 증언으로 나온 1980년 그 당시 광주에 투입됐던 특전사 3공수여단 김귀삼 씨가 증언을 했습니다. 일단 5월 20일에 광주역에서 잡은 시위대 포로를 그러니까 시민이죠. 구타한 사실이 있다. 한 명의 허벅지를 대검으로 찔렀다고 증언을 하면서 피해자가 살아계시다면 사죄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지금 초미의 관심사는 사실 발포 명령자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지금도 활동 중인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이거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남아있는 마지막 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포함되어 있던 제대는 실탄을 지급받지 않았고 발포 명령도 받은 바가 없다. 나중에 총상 사망자가
나왔다는 보고를 보고서야 발포가 이뤄진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자세히 모른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 5월 20일 광주교도소 부근 주둔 당시에 실탄을 발사한 적이 있는데 버스에 그 당시에는 발포 명령이 있지는 않았지만 접근하는 시민들을 잡으라는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발포 명령과 똑같다고 인식을 했다라고 하면서 증언을 하긴 했습니다만 발포 명령이나 시신 안매장 지금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으로 남아있는 데에 있어서는 사실 구체적인 증언이 안 나왔고요. 광주교도소에서 버스의 실탄 사격이라든가 시민 포로에 대한 학대 이런 부분은 이미 여러 차례 진상조사로 네. 이미 확인된 부분들이라서 크게 의미가 있는 증언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여전히 유족회와 어머니들 5.18 피해자 희생자들의 어머니들 여러 시민단체가 이 부상자회와 공로자회 그리고 특전사 동지회의 이 화해 행보를 가해자 측의 사죄와 인정이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여전히 네.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요 경제 소식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이 3월 10일에 파산 절차에 들어간 이 미국의 은행이 하나 있죠. 실리콘밸리 은행. 줄여서 이제 SVB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전 세계 금융가에 좀 이 파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도 점검 회의를 했는데 지금 증시에는 일단 영향이 있었어요. 좀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지금 우리 정부는 이 SVB 이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받는 영향 크지 않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은 SVB는 사실 이게 가지고 있는 돈을 미국 채권에 투자를 했죠. 근데 그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서 미국 국채 가격이 하락하면서 손해를 보게 돼서 이 예금한 사람들한테 돈을 못 돌려준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뱅크런이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뱅크런이 있었는데 근데 우리는 그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채권에 국채 투자하고 이런 게 아니라 돈을 많이 빌려줬다 우리 은행들은. 그러니까 그게 논란이 돼서 예대 마진이 너무 커가지고 은행들이 폭렬취했다, 돈잔치했다 이런 비판도 있었잖아요. 그런 비판을 받았는데도 한편으로는 그런 채권이나 국채에 투자하지 않았던 게 네. 오히려 우리 은행들은 지금 괜찮은 상황이다 이렇게 또 정부는 또 보더라고요. 네. 참 이게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결국에는 그저께는 영향이 별로 없었고 어제는 우리 증시가 영향을 받았는데 네. 또 간밤에 발표된 미국의 이제 물가지수 CPI가 6% 그러니까 전년 대비 지난달께 6% 올라가지고 1월보다 오름폭을 줄였어요. 네. 시장 예상치에 부합을 하면서 미국 뉴욕 증시도 올라갔고 반등했고 우리 증시도 이제 반등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이런 상황들 물가는 조금씩 잦아들고 있고 네. 이런 금융 위험들이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에 어떻게 보면은 인상하지 못하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뭐 주식과 이런 자산의 가격이 오를 거다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 국내의 상황을 어떻게 좀 잘 들여다보고 대응하느냐 네. 이게 좀 중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우리 국민연금이 한 10만 주 가지고 있어서 300억 원 정도가 물려 있는 걸로 이제 전해지고 있죠.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대중교통 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해제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오늘 한입뉴스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이봉우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연구원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디저트송은요. 청취자 1587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남쪽은 봄꽃 축제도 시작되고 창밖 풍경이 점점 아름다워지고 있습니다. 세상사 시끄러워도 봄은 옵니다. 노래는요. 루이 암스트롱의 What a Wonderful World 신청해 주셨어요.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For me and you,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I see skies of blue and clouds of white, the bright blessed day, the dark sacred night,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The colors of the rainbow, so pretty in the sky, are also on the faces of people going by. I see friends shaking hands, saying how do you do,
babies cry. I watch them grow. They'll learn much more than I never knew.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 고유어 표현에 흐물어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흐물어지다. 어떤 모습이 연상되시나요? 얼핏 들으면 허물어지다나 흐물흐물하다 같은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을 텐데 이 표현이 들어가는 예문을 들으시면 더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자두가 너무 익어서 흐물어질 지경이다. 할머니는 흐물어진 홍시를 좋아하신다. 이렇게 쓰면 이때는 잘 익어서 무르 녹다를 뜻하고요. 이와 같은 뜻을 가진 표현으로는 흐무지다를 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흐물어진 순두부 또는 흐물어지게 삶은 돼지고기라고 하면 이 경우에는 엉길 힘이 없어서 뭉그러지다란 뜻으로 쓰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두 동사로 사용된 경우의 예지만 또 흐물어지다가 형용사로 쓰이기도 합니다. 개나리와 진달래가 한창 흐물어져 있다라고 하면 매우 탐스럽거나 한창 성하다란 뜻으로 고유어 형용사 흐드러지다와 같은 뜻을 갖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흐물어진 웃음소리 같은 표현은 웃음소리 같은 것이 매우 흐뭇하거나 푸지다라는 뜻인데요. 참고로 푸지다는 매우 많아서 넉넉하다란 뜻의 형용사입니다. 푸지게 먹다, 잔치상에 음식이 푸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상대 얘기 중에서도 맞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 거기까지 동감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럼 또 요 다음 가시죠. 무슨 정반합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기고 지는 걸 떠나서 좋은 결론을 도출해내셨으면 좋겠어요. 선 넘지 않는 그런 토론.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아도 그래도 그런 자리가 자꾸 있어야 뭐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뭐라도 뭐 하나 얻어 걸리는 게 있겠지요. 시민논객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저녁까지 중부 일부 지역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북쪽으로 약한 비구름이 지나가면서 경기 북동부와 강원 영서 중북부에 5mm 미만의 비가 예상되고요. 수도권과 충남, 경남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오늘 가끔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비의 양이 적어서 건조한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지금 서울과 대전, 광주, 대구를 비롯해 전국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는 가운데 강원 산지에는 강풍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니까요. 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어제 내몽골과 고비 사막에서 황사가 발원해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로 날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서해 5도에 황사가 관측되고 있고요. 오후에는 서쪽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중북부 지방은 하늘이 대체로 흐려서 낮 기온이 서울 13도 등에 머물며 어제보다 조금 낮겠는데요. 충청도와 남부 지방은 대전 18도, 광주 21도, 대구와 제주 22도까지 오르며 따뜻하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내려가면서 아침 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4.2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보도된 요미우리 신문과 인터뷰에서 일본을 방문하게 된 것 자체가 큰 진전이자 성과라면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 대선 출마 전부터 한국정부 산하 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방일 일정이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지소미아 백기 투항, 원전 오염수 백지수표 상납 등 온통 양보 소식만 들려오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이 일본의 사죄와 반성은 뒷전으로 둔 채 조공 보따리부터 챙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9시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제 개편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보완 검토를 지시하는 등 혼선이 빚어진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근로시간 확대 추진 관련 논란에 대해 대통령은 언제나 말로만 때우기 바쁘고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우왕좌왕하니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는 20일부터 대중교통과 대형시설 안에 입점한 개방형 약국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899명, 위중증 환자는 147명, 신규 사망자는 1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조현정 시사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학교 폭력을 주제로 한 넷플릭스 드라마 엄청나게 화제였죠. 더 글로리. 아직 이제 시즌 2 못 본 분도 많으실 텐데. 근데 여기서 이제 학폭을 다루기도 했지만 교사가 가해자가 돼서 피해 학생을 더 이 벼랑 끝으로 모는 장면이 묘사돼 있습니다. 이후에 이른바 교사 폭력을 고발하는 목소리도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최근에 온라인 커뮤니티마다 이런 교사에게 당했다. 라는 식의 교사폭력에 대한 성토의 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교사로부터 당한 학교폭력 20년 전 일도 처벌 가능한가요? 라는 제목의 글이 사실상 그 시작이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용을 좀 보면 교사가 차고 있던 시계를 풀고 1시간 동안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등을 가격하며 심한 욕설을 내뱉었다. 맞다 쓰러지며 일으켜 세워 다시 때렸다. 당시엔 신고하지 못했지만 이 일로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니기 힘들어졌고 한 학기만 자퇴했다. 평생을 악몽에서 살고 있다. 라는 호소글입니다. 근데 이게 드라마에서도 교사가 시계를 풀고 아니, 피해 학생이 때리잖아요. 피해 사실을 얘기했더니 내 앞길 망칠 일 있냐? 그러면서 무자비하게 때리죠. 그러니까 이 글이 굉장히 많은 공감을 얻으면서 너도 나도 이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댓글이나 뭐 새로운 글들이 퍼져나가고 있는 건데 여기 이제 그 체벌 도구들이 등장을 하는데 대걸레, 골프채, 빗자루 아니면 또 맨손인 경우도 많고 발차기, 따귀, 뭐 극심한 언어폭력 등등이 있죠. 그리고 또 훈육이 아니라 화풀이라서 그날 교사가 기분이 안 좋은 날이면 그날이 맞는 날인 거다. 라는 말에도 공감이 많이 달리고 있고 그 촌지를 주지 않는 아이들을 모아서 때리던 교사도 있었다라는 주장에도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보다 보면은 성토의 장인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어린아이들이었잖아요. 학생들이었는데 그저 안아주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댓글들을 좀 소개해드리면 오래전 일이지만 선생님으로부터의 폭력은 평생 잊기 어렵다. 나에게 왜 그랬나요? 말 한마디, 경멸 섞인 눈빛이 어린 마음의 비수가 되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네, 드라마 한 편이 이제 성인들의 학창 시절의 트라우마를 지금 막 소환하는 하나의 이제 방아쇠가 된 거죠. 저도 여기서 나온 얘기하고 다르지 않은. 저희 때는 인구가 많아서 한 학급이 70명이 넘을 때예요. 근데 왜 이렇게 무서운 선생님들이 많았는지. 그 교복 시절에 영화 친구 보면 너그 아버지 뭐 하시노? 그러면서 그 배역했던 김광규 씨가 지금은 좀 예능에서 인기가 있습니다만 시계를 딱 푸는 걸로 시작을 해서 선생님이 시계 풀면 굉장히 공포 분위기였죠. 비슷하게 그랬나 봐요. 그 묘사되는 게 다 비슷하게 나오네요. 네, 옛날에는 참. 근데 이제 이게 저는 40년 지나서 공소시효 다 지났을 것 같긴 한데 이게 5년 넘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10년 전, 20년 전 요즘은 뭐 학생들도 많이 줄어들고 분위기가 바뀌었고 학교에도 여러 가지 이제 규제 또 학생들의 학생 인권 문제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만 드라마가 참 여러 가지 작용을 하네요. 근데 이 드라마 속에서는 그냥 착착 복수가 진행돼서 대리만족을 주는 거죠. 카타르시스를 주는데 현실은 그러지 못한 경우가 훨씬 더 많을 테니까 이 현실은 가난한 피해자에게 더 가혹한 거 아니에요? 네, 실제로 그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몇 년 새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료 법률 서비스 기관의 학폭 상담 건수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상담 사례 대부분은 당연히 학폭 피해자 그리고 또는 가해자가 제기한 소송에 대응이 막막한 피해자의 부모들이었습니다. 가해자가 소송을 제기한 거죠, 대략. 1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공단에 접수된 학폭 상담 건수는 2014년에 800여 건이었던 게 지난해 1,100여 건으로 9년 새 33.9% 늘었습니다. 보통은 방학 기간에는 학폭 상담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데 올해는 1, 2월 상담 건수만 100건이 넘었고요. 또 비영리 공익법인에서 진행하는 법률 상담도 연평균 3,000여 건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송이란 게 사실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개인이 하기에는. 그래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상담을 받다가도 중간에 수임을 딱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부지기수인 겁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돈이 들죠. 네. 그리고 또 뭐 행정소송이라든가 가처분 신청 이런 접근하기조차 사실 장벽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또 정순신 변호사 아들 사태도 더 큰 공분을. 마찬가지 얘기죠. 그리고 드라마에서도 이게 하도영 주여정 그 역할 그러니까 건설사 사장, 병원장 아들이 가해자였다면 복수는 꿈도 못 꿀 거다 하는 자조 섞인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드라마 안에 하도영이 그 부인이 연진이잖아요. 살면서 절대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 변호사 비용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돈이 있어야 하는 얘기죠. 돈이 있어야. 참, 야, 이 소송이라는 게 또 돈이 들어가니까 있는 집이 유리하다. 가해자라 하더라도 정보도 없고 피말리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좀 대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법정 비용이라고 하는 게 돈 많은 집이 유리하고 좋은 변호사 쓰고 그러면 이제 억울하게 또 당하는 법이 과연 약자의 편인가 고민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를 바로잡는 정책도 우리 사회에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 신문 기사나 뉴스 보도를 보다 보면요, 진지한 반성을 해서 감형한다. 이런 이제 취지의 문장이 가끔 등장하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 측이 사실이 아니라는 자체 분석 결과를 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왜 양형 이유 같은 거 보면 보통 이렇잖아요. 죄질이 나쁘고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그래서 뭐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다만이 붙죠. 다만. 피해자가 선처를 원하는 점,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라는 것들을 익숙하게 볼 수 있는데요. 그동안 대중들 사이에서 이거에 대한 불만이 나온 거죠. 사죄는 피해자한테 해야 되는데 왜 반성에 대해서 재판부가 판단을 하고 있냐. 재판부에 항상 반성문을 써서 제출하고. 그런 불만이었고 또 반성문을 대필해 준다는 감형 패키지까지 등장을 하면서 이게 또 보도가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대중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구구절절 반성문을 쓰고 얼마나 불쌍한지 읍소하면 되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대검찰청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보고된 주요 성범죄 판결문 91건을 분석해서 네. 법원이 기부 자료나 반복적인 반성문 제출만으로는 진지한 반성으로 인정한 사례는 없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 본 91건 판결 중에 성범죄자의 반성이 양형사유로 고려된 사례가 있긴 해요. 27건. 네. 그런데 이게 그 반성이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그게 아니라 피해자와의 합의, 범죄 사실 자백, 피해 복구 노력, 그리고 또 뭐 초범이라든가 이런 이유들이 함께 작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양형 기준상 진지한 반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범행을 본인이 인정을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 얼마나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적용된다는 설명인 건데요. 네. 그래서 업계에서 이 패키지로 팔린다는 그 반성문, 기부자료, 교육 이수증 이런 것만으로는 반성이 인정되는 사례는 찾기 어렵다라는 게 검찰의 해석입니다. 네네. 그래서 대검 관계자는 이번에 부당한 양형 자료가 감형 사유로 참작되지 않고 죄에 상응하는 정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을 했고요. 이 기사에 대한 반응들을 보니까 반성 감형의 제1 요건은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 보상입니다. 네. 합의가 없으면 반성도 하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네. 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 반성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반성을 안 하면 반성조차 없다고 더 중형을 때리는 게 맞지 않냐라는 의견에도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반성이 형을 깎아주는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다. 네. 차라리 반성을 안 하면 형을 높이는 게 상식이 돼야 한다. 자, 어쨌든 그 다행이네요. 반성문이 그래도 크게 효과가 없고 네. 반성은 말과 글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학교 급식 종사자들이 폐질환 위험에 노출돼 있다. 네. 이런 지적이 이제 여러 해 동안 이어져 네. 왔어요. 그런데 새롭게 조사한 결과 폐암 확진을 받은 인원이 더 늘어났다. 네. 어느 정도입니까? 14개 시도교육청 학교 급식 종사자 2만여 명을 교육부가 조사를 했는데요. 31명이 폐암을 확진받았습니다. 기존에 진단받았던 인원까지 고려를 하면 최근 5년간 급식 종사자 60명이 폐암 진단을 받은 거고요. 네네. 이건 딱 폐암에 국한된 얘기고 더 넓게 봐서는 의심소견, 경계성 결절, 양성 결절 이런 것들을 포함하면 6,900여 명. 급식 종사자의 29%가 네네. 폐 이상 소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발표는요. 전국 다 들어간 게 아니고 서울, 경기, 충북 지역이 빠진 거라서 여기 통계가 더해지면 숫자는 더 늘어날 수 있는 거죠. 서울, 경기가 인구의 절반이 그렇죠. 몰려 있는데 네. 네. 크게 늘어날 것 같은데요. 그 확진자 평균 연령이 54.9세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국가 암 등록 통계상 유사 연령의 5년 유병률보다 10.5%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요. 네, 이 급식실 종사와 폐질환의 관계성이 계속해서 좀 널리 알려지고 있잖아요. 네. 그 후로부터 지금 학교에서는 급식실에서 사람을 구하기 어려워서 구인난을 겪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올해 1학기부터 근무할 조리 실무사를 채용하려고 나섰는데 강남 송파 또 강남 서초 이쪽에서 68명, 80명이 미달이 됐고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임금은 낮고 업무 감도는 너무 높은 데다가 폐질환 우려까지 생기다 보니까 도중에 그만두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경우도 눈에 띄게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요. 이거 빨리 설비 개선안이 교육부에서 나오긴 했습니다만 빠르게 설비 개선하고 이게 직업병 수준으로 네. 이렇게 이제 눈에 띄게 확인이 됐다면 대책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보수의 시각으로 현안을 들여다보는 보수의 품격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 또 진행을 돕기 위해서 임경빈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고문님이 오시는 날에는요. 네.
꼭 뭔가 일이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고모님의 고견을 들을 일이 꼭 터지는데 자 오늘 오전에 떠들썩한 내용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게 또 정치권 이슈인데요. 어젯밤 늦게부터 SNS에 올라온 동영상이 그냥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모 씨 할아버지와 또 가족에 대해서 폭로 영상과 글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중에 일부를 먼저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재용 씨의 아들 전원입니다. 저 오늘 이 자리에서 제 가족들을 포함한 제 지인 모든 사람들의 범죄와 범죄 가능성의 여부에 관련돼서 동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에 별로 알려지지 않은 전재만 씨입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에서 다나스테이트라는 와이너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와이너리는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가진 자가 아니고선 들어갈 수 없는 사업 분야입니다. 그리고 저의 아버지 전재용, 이들은 7.5를 검은 돈을 사용해가며 삶을 영위해가고 있으며 어디서 났는지 모를 돈으로 한국에서 사립학교들을 나눴으며 이제는 곧 미국에서 시민권을 획득하여 법의 심판으로부터 도망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요거 먼저 좀 임평론가님한테 여쭤볼게요. 미국에 거주 중인 전 씨, 우리 시각으로는 어젯밤 늦게 영상이 올라온 건데 그렇습니다. 오늘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 전 씨가 주장하는 폭로의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죠. 좀 전에 이제 들으신 것처럼 사실은 이 이슈의 핵심은 전두환 씨 일가가 원래 이제 납부해야 되는 추징금을 내지 않고 사망했다는 그렇죠. 그 문제가 이제 핵심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그 가족들이 이제 착복했던 돈들을 뭐 여러 형식으로 이제 갈라서 혹시 숨겨두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검찰이 이제 계속해서 그 돈을 추적했었던 이유인데 그 정황을 공개했다는 게 이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전재용 씨 아들이 이제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이건 심지어 이제 기사를 통해서도 알려졌던 내용인데요. 캘리포니아 나파밸리 하면은 이제 미국에서도 와인 생산지로 가장 유명하고 고급 와이너리들이 이제 와인 그 공장이나 뭐 농장이 많은 곳인데 거기에 투자를 한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긴 한데 실제로 거기에 이제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실리콘밸리에 있는 여러 스타트업 회사 대표들이 큰 돈을 벌면 나파밸리에 투자한다. 뭐 이런 공식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운영해온 것 아니냐라는 이제 사실을 이제 공개를 한 거고요. 이건 물론 이제 조금 더 확인해봐야 됩니다만 그리고 이제 뭐 그 가족들이 이제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에 대한 이제 폭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올린 영상 중에서는 이순자 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연희동 자택 지하에 스크린 골프장을 설치를 해놓고 거기서 이제 공을 치고 있는 장면 이런 것들을 또 올리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전재용 씨, 아버지 전재용 씨가 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목사 일을 준비하고 있다. 목사가 되는 걸 준비하고 있다. 직업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서 미국으로 완전 이주를 해버리면 한국의 추적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이런 식의 주장들도 덧붙였고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어떤 지인들 미국에 살고 있거나 혹은 이제 함께 한 적이 있는 지인들의 뭐 마약이라든지 다른 범죄 혐의들에 대한 폭로도 있었는데 역시 이것도 사실관계 파악이 조금 더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네. 고모님, 이게 연희동 자택에 스크린 골프장이 집안에 있어서 이순자 씨가 거기서 골프를 치고 있다. 원래 생전에 29만 원밖에 없다. 그렇죠. 별명도 붙었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그 손자의 폭로를 보면서 의미 있는 거는 그 가족들이 뭐 삼촌이나 가족들이 부패나 비리 그런 거는 그 뭐 이제 범죄 행위니까 그건 뭐 형사적으로 뭐 처리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그런 건데 자기 할아버지에 대해서 증언한 거. 우리 할아버지는 학살자다. 영웅이 아니다. 범죄자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는 상당히 그 심금을 울리는 이야기죠. 그래요. 손자가 그것도 뭐 제3자가 이야기하는 거야 쉽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가 뭐 당신 5.18 학살자 아니냐 하는 이야기는 비판할 수 있는데. 비판할 수 있는데 자기 친손자가 그래도 뭐 친손자가 아주 어린 나이도 아닌데 성인인데 우리 할아버지는 영웅이 아니라 학살자고 범죄자다. 이 말은 상당히 울림이 클 거예요. 그거는 역사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도 클 거고 그리고 가족들이 비리 뭐 보편 이런 거는 뭐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뭐 재산이
9만 원밖에 없었겠어요. 뭐가 있었으니까 사는 거지. 그거는 그렇죠. 숨겨놓은 재산이 뭐 있었다는 건데 그러면 밝혀내지 못했을 뿐인데 그건 이제 그 정도로 소위 한 나라의 대통령 했던 사람들이 부패와 비리 규모가 엄청났다. 그러고도 그 사람들이 반성할 줄 모른다. 그런 점들이 자기 손자 이불을 통해서 세상에 증언했으니까 뭐 여러 가지로 울림이 클 거예요. 네, 그런 울림이 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이제 조선일보가 먼저 나선 측면이 있습니다. 이 전 씨 본인 및 가족들과 통화해서 사실관계 확인을 했는데요. 아버지인 전재용 씨는 아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 또 당사자인 전 씨 우울증 완치됐다. 치료받은 건 사실이지만 진료 기록까지 공개하면서 이게 집안에서 지금 뭔가 또 진실 다툼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뭐 이제 조선닷컴에서 전재용 씨하고 또 직접 통화를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물론 뭐 조금 전에 우리 고문님께서도 짚어주셨습니다만 사실관계하고 이제 집안 내부의 문제는 좀 별도로 분리해서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전재용 씨는 아들이 많이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울증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고 그래서 그냥 뭐 아빠랑 둘이 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말이 통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본인한테 이제 전재용 씨 본인한테 악마라고 하더라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뭐 그런 어떤 가족 간의 문제들은 두 분이 잘 풀어 가야겠습니다만 그동안 이제 우리 사회에서 요구했던 뭐 빼돌렸던 돈들을 이제 어떻게 좀 정리해가지고 마무리를 할 거냐 이런 문제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손자가 공개했던 내용 중에는 유산 포기각서가 이제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남아있는 어떤 부채라든지 추징금이라든지 뭐 벌금이라든지 이런 것과도 혹시 연관이 돼 있을 가능성 이게 이제 좀 복합적으로 들여다봐야 될 사실관계들이 좀 있을 것 같다. 이건 이제 단순히 뭐 전재용 씨와 그 아들 사이에 가족 사이에 있었던 뭐 어떤 아픔이나 가족 사와는 관계없는 사회적 문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재용 씨가 자기 아들이 우울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아들은 나는 완치됐다고 이야기했는데 우울증 환자라고 해도 사실을 왜곡하거나 없는 사실을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없는 사실을 아무리 우울증이지만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서 소설을 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스크린 골프장은 이제 영상까지도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전재용 씨도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지금이라 그러고 전직 대통령은 일종의 공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의 가족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하나의 좀 공인 의식을 가져야 되잖아요. 책임이 있겠죠. 그렇죠? 사회적 책임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손자가 이야기한 것을 단순히 환자라서 뭐 이야기했다 이렇게 치부할 게 아니고 손자가 이야기한 그 주에 사과할 건 사과하고 잘못된 건 잘못된 것대로 밝히고 뭐 우리가 뭐 남이 가정사를 뭐 깊이 들어가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전직 대통령의 가족이니까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부정과 그런 비리가 있었다면 이번 기회에 털어놓는 게 좋죠. 네. 자, 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한 가지는 이제 비자금 수사 다시 할 수 있는 건가? 이제 요런 이제 문제도 나왔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건 법적으로 왜 되는지 모르겠네요. 시효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전에 나눈 얘기로는 본인이 당사자가 사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추징금의 이제 추징은 어렵다. 그렇습니다. 멈췄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보도는 많이 됐었어요. 혹시 그런데 이제 돈이 제3자나 가족에게 건너간 정황이 명확하다면 이게 범죄 자금이 그건 또 추적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건 법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이게 잘못하면 사회적으로 특히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그 도덕적인 그 윤리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게 역풍 부를 수 있는 게 죽은 사람인데 뭐 전직 대통령 죽은 대통령 가족까지 뭐 그렇게 손자 말 한마디로 그렇게 뭐 뒤집고 뭐 하냐 이렇게 오히려 동정심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좀 미묘한 거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검토를 잘 하고 정치적으로 판단을 잘 해야 될 거예요. 이게 참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뭐
벌써 몇 년째입니까? 오래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뭐 부정축제를 해서 건너간 과정을. 네, 그렇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부정축제를 하거나 뭐 비자금으로 조성했던 게 2번, 3번 우회하는 방식으로 이 자식들의 자산으로 흩어졌을 가능성도 있어서 이전에 이제 국회를 통해서 이제 전두환 추징법을 만들기도 했었던 거라. 그러니까 법률 관계는 이제 한 번 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그 자산이 그렇게 흘러간 돈이라면 그게 이제 뭐 당사자가 사망했거나 아니거나 이거랑은 좀 별개로 좀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도 아까 이제 조금 전 코너에서 더글로리 드라마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드라마에서 자주 다루는 소재 중에 하나가 소위 이제 도피성 해외 유학을 하는 이 사회 고위층 자녀들의 문제예요. 그때 꼭 등장하는 계급 중에 하나가 뭐 재벌의 자녀들이 많고 그리고 거기에 정치인의 자녀들이 많은데 최근 많은 거는 이 독재자의 3세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사실상 모델이 있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인식들이 너무 이제 뿌리가 깊게 내려지고 그게 제대로 어떤 사회적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다는 게 인식이 뿌리 박히게 되면 그 자체로도 사회적 부장이 큰 문제라서 사실관계를 좀 명확하게 밝히고 추징해야 될 돈이 남았다면 추징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좀 사회 정의 차원에서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건 뭐 당연한 거고요. 당연히 그래 해야 되는데 나는 법률적 검토를 좀 정확히 해서 해야지 무대뽀로 들이댔다가는 감정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법률적으로 근거가 있는가 이걸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민들의 공부는 좀 높아질 것 같고요. 그럼 뭐 말할 것도 없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아까 말씀하신 이건 뭐 손주가 직접 우리 할아버지는 영웅 아니다, 학살자고 범죄자다. 이건 좀 울림이 있는 얘기다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뭐가 연상됐냐면요. 바로 며칠 전에 국민의힘 이제 새 지도부가 구성되면서 김재원 전 의원이 이제 수석 최고위원이 됐잖아요. 가장 다수 득표로. 그런데 이게 정광훈 목사 예배에 가서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반대 입장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이게 알려지면서 이제 뒤늦게 사과하는 일도 있었거든요. 이 대목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최고위원으로서는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지. 그거는 이미 5.18 문제는 이미 당에서도 입장을 이미 주차 정했고 대통령 공약으로 대통령도 공약으로도 이야기했고 맞습니다. 또 그 이후도 이야기했고 그걸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말은 아니고 그 뭐 그냥 극우 파들이 모여서 하는 집회에서는 맨날 나오는 이야기니까 그냥 그런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되는데 근데 그런 자리라도 최고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이건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거기에 대한 립 서비스라 하더라도 그럼요. 그건 말이 안 되는 말이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5.18 정신 뭐 헌법 전문 수록 문제는 이건 보수 진보 없이 그럼 다 합의된 거죠. 다 합의된 것으로 보시는 거죠. 그건 뭐 이론이 없다. 대통령도 공약도 이미 한 거고 또 당에서도 그건 이미 뭐 그 점에 대해서는 뭐. 바로 얼마 전이 이제 윤 대통령 당선 1주년이었습니다. 이제 만 1년 지난 거죠. 당선으로 5월 10일이 되면 이제 취임 1주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1년 정도가 쭉 이제 경과하고 있는데, 자 임평론가님, 최근에 윤 대통령의 지지율 추이 좀 어떤 형국이에요? 지지율 추이가 전반적으로 급격한 하락세라고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제 뉴시스가 국민 리서치 그룹 에이스 리서치에 이제 의뢰해서 3월 11일부터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2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보니까 국정수행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1.4%,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6.9%였고요. 긍정평가가 이제 2주 전하고 비교를 하면은 1.8% 정도 지금 하락한 결과고요. 부정평가는 2.6%포인트가 지금 올라간 그런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기관 조사에서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2월 4주차까지 상승세를 보이다가 이번 주 들어서 이제 하락세로 돌아선 걸 보면 대체로 이제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가지고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한 게 그렇게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이 조사뿐만이 아니고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조사들은 지난 주말에 이제 한국갤럽에서 한 여론조사를 비롯해서 어제 오늘 나왔던 리얼미터 조사라든지
대체적인 추세가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대체로 하락세, 네. 국민의힘의 지지율도 전반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좀 하락세를 보이는 추세가 보이고 있고요. 네. 최근 조사에서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조금 상승세를 보이는 양상이라서 지난주에 계속해서 이 논란이 됐었던 소위 제3자 변제 방식이라는 네네. 것이 국민 여론에서는 그다지 긍정적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지율 추이를 봤는데요. 고모님. 지금까지 이제 당선 1년 한번 좀 고모님의 시각 관점에서 한번 점수를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글쎄 뭐 좋은 점수가 뭐 나갈 수 없겠죠. 여론조사의 추이도 그렇듯이. 네네. 뭘 하려고 뭐 열심히 하려고는 하는데 그게 다 그냥 좀 적절하지 않거나 또 뭐 헛발질이거나 네. 그런 것이 많으니까 저게 긍정평가가 뭐 40대 초반이다 30% 되다 하는 거는 뭐 그러다 치고 지금 부정평가가 50%대 후반에서 떨어지질 않잖아요. 네네. 56, 58 뭐 이렇게. 그게 이제 상당히 그 문제잖아요. 네. 그리고 긍정평가도 지금까지 1년이 됐는데 당선될 때 지지율을 못 따라가잖아요. 아, 예. 그죠? 48%. 7%인가? 48%는 그랬는데 그러면 당선될 때 48%였는데 지금 뭐 38% 정도로 본다면 한 10% 정도가 지지자에서부터 떨어져 나갔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찍은 국민 중에서.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더구나 최근에 그 일본이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문제에 대한 해법이라든지 네. 이런 거는 뭔가 열심히 하려고는 했는데 그게 국민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또 역사적으로 볼 때도 뭔가 그게 좀 와닿지 않는 그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또 전당대회가 사실상 그 일방적으로 끝난 거잖아요. 그럼 뭐 전당대회가 아니고 뭐 윤당대회다 뭐 이렇게들 이야기하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당이 소위 인선도 김기현 대표 인선도 완전히 아주 강성 친윤 강성 그 친윤주에서도 막 강성파로 그저 50인 서명했던 뭐 서명서 내고 했던 뭐 이 사람 그 주동했던 사람 중심으로 다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김재원 최고 같은 사람들이 어디 가서 말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당과 정부가 총체적으로 좀 점수를 얻을 수가 없게 돼 있죠 지금 국민이. 게다가 노동 문제도 건설 현장의 불법 폭력 이런 건폭 단속까지는 좋았는데 지금 그 이후에 노동시간 뭐 69시간 한다는 이런 것들이 정제되지 않고 국민들이 머릿속에 좀 쏙쏙 들어올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고 그냥 아주 혼란스럽잖아요. 야, 여기도 찔렀다 저기도 찔렀다 막 이러니까 옳은 건지 그런 건지도 지금 모를 정도로 이게 일이 벌려져 있어요. 뒤죽박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년 됐는데 이렇게 정돈되지 못한 국정 운영이 국민들에게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죠. 또 같은 당은 우리가 볼 때도 좀 답답하죠. 답답하죠. 그렇다고 뭐 허구한 날 욕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왜 저렇게밖에 못하나. 게다가 인사 문제도 무슨 뭐 서울대학 병원 사무처장도 검찰 출신을 갖다 앉혔다는 거라니까. 예. 뭐 이런 식이니까 인사 문제도 그렇고 막 이러니까 이 뭐가 좀 1년이 됐는데도 이게 잘 될 거라는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국면이니까 지지도가 뭐 쉽게 올라가거나 이러긴 좀 어려울 거예요. 장관님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대통령실 주변의 인사들한테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대통령 본인도 지지율 1%가 되더라도 내가 이거는 꼭 이뤄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제 강제노동 해법을 계속 밀고 나가겠다는 태도지만 대통령실의 어떤 참모들이나 주변 인사들도 어쨌든 이걸 하고 나면 이번 주에 한일 정상회담이 이뤄지고
다음 달에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5월에 또 G7이 일본에서 열리면 거기 가서 또 외교 일정을 소화하고 이렇게 계속 이제 외교 일정을 연달아서 붙이게 되면 지금은 국민 여론이 별로 안 좋지만 개선될 수 있다. 이거는 우리가 설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는 게 이 전반적으로 한일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국민들 정서가 있잖아요. 네. 정서가. 뭐 미래로 나가는 건 좋아요. 뭐 언제까지 뭐 일본 붙잡고 있을 수도 없는 거니까 뭐 미래로 나가고 미래 동반자가 되고 하는 건 좋은데 그러나 우리와 일본 관계는 특수관계잖아요.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몇백 번이라도 사죄를 받고 일본의 반성을 요구해야 될 그런 입장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에게 진정한 사죄와 반성을 요구한다고 하는 것이 그게 그렇게 무리한 게 아니라고 그게 무슨 뭐 과거를 발목 잡아서 미래로 나가는 것을 방해하자는 것도 아니라고 그건 우리가 당연히 우리 민족이 겪었던 그런 과거사에 대해서 일본이 정말 통렬하게 시원하게 반성 한번 하고 사죄 한번 하고 뭐 배상 두 번째 문제고 배상 두 번째 문제고 정말로 일본이 통 크게 시원하게 정말 우리가 잘못했다. 진짜 가슴 깊이 반성하고 우리 일본과 일본 국가 일본 국민은 대한민국에 대해서 또 아세아 우리가 침탈했던 아세아 민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의 제국주의적 야욕 때문에 국가를 멸망시키고 한 민족을 그 수렁에 빠뜨리게 한 이 죄는 우리가 잊을 수 없다. 정말 반성한다는 정말 반성 한번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 누가 또 뭐 사과 이런 소리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한 번만 제대로 좀 되게 우리 국민의 가슴을 울리듯 그렇게 하면 그거 누가 뭐 일본 보고 뭐 때때마다 맨날 사과하라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심지어 독일은 뭐 매년 사과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 일본도 지금 한 번도 그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김대중 아버지 선언이 그나마 그 중에 가장 좀 의미 있는 거고. 사과로 봤는데 그것에서 자꾸 후퇴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그런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보상 배상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정말 일본이 과거의 침략, 제국주의적 침략자로서의 반성과 사과를 한번 진짜 시원하게 한번 하라. 이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일본하고 평생 원수지고 가자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이웃인데 어차피 국제 정세를 봐서 한일이나 한미일이나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건 뭐 그 미래로 가는 걸 발목 잡고 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로 뭐 수출 수입으로 보나 뭘로 보나 우리가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거는 우리 국민들이 자존감이거든. 그렇죠. 자존감. 그렇죠. 자존감이거든.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인구가 5천만이 되는 데다가 국민 소득도 3만 불이 넘는 나라잖아요. 일종이 거의 뭐 10대 경제 대국에 들어간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 안에서의 양극화는 있지만은 나라 안에의 모순은 있지만은 그러나 국제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은 큰 나라잖아요. 선진국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의 자존감도 있잖아요. 우리의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 침략했던 일본으로부터 진정한 사과 한 번 못 받아들이고 그냥 맨날 뭐 그냥 끌려가는 듯이 하면 이건 자존심이 안 산다 이거잖아요.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그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대통령이 1%가 뭐 지지도가 돼도 한다 하는 건 오만이고 그건 권력의 오만이고 아니 통치자가 대통령이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내가 1%가 나와도 한다 하는 거는 그건 오만이지. 그건 민심을 전혀 반영하지 않겠다는 거지. 그러잖아요. 1%가 나와도 한다 하는 거는 그런 오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갖고는 문제가 안 풀리고 국민들이 분노가 어디에 있는가를 정확히 알고 그 점을 일본에 말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본 듣고 안 듣고는 일본 또 자기네들 사정이겠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당당하게 자존감을 갖고 요구를 해야지. 그렇다고 당신네들하고 원수지고 만보자는 것도 아니다. 같이 가자 이거야. 같이 가는데 그러나 이런 것들은
이 정도로 선에서 사죄하고 반성하고 해주는 것이 함께 가는 길이다. 네. 이걸 좀 진지하게 해갖고 시간이 갔더라도 우리 국민들의 가슴 속에 좀 시원함을 아유 그래 이제 막 들고 가자. 네. 아유 그래 일본 너도 막 그래 이제 같이 가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 이거 아닙니까? 네. 우리 국민들의 네. 요구가. 네. 그러니까 그걸 생각 안 하고 당장 정치적으로 우선 뭐 국제 정세에 있어서 한미일 관계에 그거 또 더구나 북한을 의식해서 하는 거 이것만 자꾸 강조하니까 국민들의 마음속에 그게 와닿지 않는 거지. 네. 그런 거지. 알겠습니다. 참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요 제3자 변제라는 해법은 조금 지지율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네. 준 것 같다라는 분석을 해 주신 거고. 자, 그럼 전체 국민들 지지 그것에 대한 지지도 반대가 더 높을걸요. 네네네. 해법에 대해서. 해법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그 최대 69시간 주당 근로 개편안 여기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과 또 한덕수 국무총리가 엇박자가 났다 이런 보도가 있어요. 그 내용은 어떤 거예요? 69시간 문제에 관련해서 어제 대통령실에서 처음에 김은혜 홍보수석발로 나왔었던 공식 브리핑에서는 사안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해보고 MZ세대 쪽에서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봐라라는 얘기였는데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의 전체적인 기조는 변함이 없다. 큰 틀에서 프레임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또 어제 이제 기자간담회에서 따로 밝혔단 말이죠. 네네. 그리고 이제 사실 그 뒤에 노동부에서 밝혔던 추가 내용도 의견 청취를 충분히 해서 오해를 풀겠다는 쪽에 가깝기 때문에 정부 정책 기조가 바뀌었다기보다는 설득하는 쪽으로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밀어붙이는데 그렇습니다. 오해가 많거나 부정 여론이 네. 높으니까 설득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이제 대통령이 처음에 얘기했던 거는 보완 검토하라라는 네네네. 거였는데 맞아요. 보완 검토를 할 생각이 정부 이 고위직 인사들한테서는 없는 것 같아서 아하. 그러면 대통령의 원래 발언의 취지는 뭐고 네. 그걸 정부에서는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런 좀 혼란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봐도 이게 뭐가 뭔지 정부의 이야기는 주 52시간을 주 69시간으로 바꾸겠다. 이건 아니다 이 말 아닙니까? 이건 그렇습니다. 아니고 예. 그건 이제 홍보가 잘못됐고 홍보가 잘못된 거는 정책이 실패다. 홍보 실패도 정책이 실패다. 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시거든 아닙니까? 근데 이건 홍보의 문제가 아니고 정부가 기본적으로 이 근로시간 문제를 어떻게 원칙을 정하느냐. 예를 들어서 52시간으로 하고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해서는 네. 사용자와 네, 노동자가 합의해서 예. 그 기업의 여건에 따라서 합의해서 네네네. 하는 거라 이건지 아니면 69시간을 기본으로 해놓고 네. 사용자 노동자가 합의해서 하라는 건지 그 안에서 예, 이게 지금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52시간이 기본이고 나머지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시간은 뭐 사용자 노동자가 탄력적으로 충분히 하시오. 합의해서 하라 이렇게 되는 거는 그건 뭐 이해가 갈 수가 있는데 그야 묵을 수도 있는데 네. 예, 그게 아니고 69시간을 기본으로 해놓고 나머지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해서 합의해라. 이 말은 이건 안 맞잖아요. 네네. 안 맞는 데다가 또 뭐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어라. 그것도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아니 3일 몰아서 일하고 3일 몰아서 쉰다. 아니 3일 몰아서 일하다 죽어버리면 어떡해. 쉬지도 못하는데. 그게 문제죠. 예? 과로사.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도 뭐 좀 정리가 잘 안 된 것 같아. 대통령 말씀도 들어보면 그렇고 한덕수 총리 말씀도 들어보면 이게 도대체 뭐 하자는 건지 원칙이 안 서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노동 현장에서도 혼란스럽다. 그러니까 정부가 빨리 69시간을 하든 59시간을 하든 분명한 원칙을 정해놓고 국민을 설득을 해야지. 네. 원칙도 안 정해놓고 국민을 설득하라 하면 뭐 갖고 설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자, 요거 하나 끝으로 짧게 여쭤볼게요. 이 지난주에 결선 투표를 해야 예. 국민의힘이 산다. 그러셨는데 그냥 결선 못 가고 예. 1차에서 김기현 그렇습니다. 대표로 결정돼 버렸어요. 자, 앞으로 아까 인선 문제도 살짝 예. 얘기하셨는데
국민의힘의 내년 총선까지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하세요? 지금 참 전망이 뭐 같은 다이니까 뭐 밝다고 좋다고 이렇게 뭐 네. 허세를 부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내 군번에 방송에 나가서 뭐 허세 부릴 군번은 아니고 네,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건 이거잖아요. 대통령과 이제 뭐 최고위원들이 만나갖고 뭐 앞으로 한 달에 2번씩 뭐 정례회담도 하겠다고 네네.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이건 완전히 용산 친정 체제로 간다는 것 아닙니까? 친정 체제로 간다는 거고 이번엔 내가 1차에 끝나면 김경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2차까지 가야 된다 하는 거는 당내 화합을 위해서 했던 건데 지금은 이게 뭐 전당대회가 아니고 완전 윤당대회다 이렇게 윤심대로 갔다 이런 저 분위기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뭐 반대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뭐 그냥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냥 속으로만 그냥 군정군정거리는 거지 뭐 말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의 분위기가 당선된 대표나 최고위원들만 권력에 취해서 팔팔 뛰는 거지. 전반적으로 당의 분위기 침체돼 있잖아요. 왜냐하면 미래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총선이 공천에 의해될런지 당 앞으로 다 의해될런지 이러니까. 그러니까 대표와 최고위원들만 방방 뛰는 거지. 대부분의 당원들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간다는 거냐. 이렇게 염려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 용산에서 다 하겠다는 거냐 뭐 왜 되는 거냐 이러니까 이 기조가 이제 정말로 떨어진 사람들과 그러니까 당의 비주류도 한 40% 있잖아요. 이번 선거에 그렇죠. 나타난. 그러니까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득표를 합하면 40% 넘잖아요. 그건 이 당의 비주류를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용산에 나서서 사람 뭐 빼내고 뭐 하고 당원 고치고 뭐 해갖고 한 게 겨우 52%인가 뭐 3%밖에 안 되잖아요. 53% 가깝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대가 40한 2, 3%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42, 3%가 진정으로 좋다. 당이 하나 되어서 총선 이겨보자. 이렇게 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그게 당이 이제 일체감이 가잖아요. 단일 대우라는 게 자기들끼리만 일렬로 서서 가는 게 단일 대우가 아니고 자기들과 다른 생각의 사람들도 함께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단일 대우거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잘 안 되니까 이 상태로 간다면 지금 내년 목표가 과반수를 얻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 과반수에 의해서 하도 서름을 많이 받아서 고통과 서름에서 벗어나려면 국민의힘이 과반수를 얻어야 되겠다는 건데 그래서 알겠습니다. 좀 그러네요. 생각이. 여기서 정리하고 몇 주 후에 또 김기현 호의 향방을 한번 또 분석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 임경빈 평론가와 보수의 품격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주간 사건 사고 소식을 알아보는 배상훈의 사건본부 시간입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야, 이게 아까 그 인터넷 뉴스에서도 넷플릭스 드라마 학폭 화재 얘기를 했는데 이번 또 다큐멘터리도 넷플릭스에서 인기예요. 나는 신이다. 이 사건의 내용 보면 이제 JMS 그 외에도 또 오대양 사건, 오대양 사건 박순자였죠. 또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또 아가동산의 김기순, 그 이런 인물들이 쭉 이제 다큐에 등장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아가동산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게 8, 90년대 사건이다 보니까 모르시는 분들 많을 텐데 저는 좀 당시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한번 배 교수님이 정리해 주신다면요. 예, 아가동산의 김기수는 사실 그 유죄받은 건 신나라 레코드 경영 관련된 탈세 횡령 혐의로 4년형을 받았고요. 네네. 주요하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던 1998년에 그 신도 3명에 대한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지금 나는 신이다에 나오는 얘기는요. 당시 무죄의 근거가 됐던 내용, 즉 김기순한테 유리한 증언을 했던 사람이 그 사망자의 생모였었는데 그 사람이 결국은 이 관련된 거짓 증언을 했다라는 고백하는 인터뷰하고 음성 녹취가 담겨 있는 것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아가동산이라는 건 1982년도에 경기도 이천에 설립한 그 종교 단체를 얘기하는데요. 네네. 사실은 이거는 이제 전북 지역에 있었던 그 사이비 종교가 와해되면서 그 신도들을 대부분 흡수해서 이천에 이제 아가동산이라는 곳을 설립을 했고요. 네네. 조금 해괴하게 생각하시면 그 예수가 아가고 김기순이 아가다. 그러니까 결국은 김기순이 예수다. 그러네요. 이런 논리가 되는데 뭐 이건 그냥 그들의 주장이니까요. 핵심적인 거는 뭐냐면 이들이 일종의 종교 공동체, 종교 경제 공동체.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족도 버리고 다 그 재산을 이 교단에 헌납한 다음에 일종의 원시 공동체, 원시 공산제 노동 형태에 거기에 모여 사는 거예요. 모여서 살면서 그 노동 착취된 결과는 사실 교단으로 다 들어오고 그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거 일종의 본인들은 협업 마을이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그 농장 노동이 사실 상상을 초월하는 중노동이었다고 하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앵벌이까지 시켰다고 하는 문제가 되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걸 취재했던 기자의 얘기는 집단에 있는 사람들이 김기순을 위해서 노예 노동을 했던 사건이라고 주장하는 그 당시에 기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아가동산 측에서 그러니까 지금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아가동산 측에서 나는 신이다 다큐멘터리에 대해서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뭐 알려져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새삼스럽게 가처분을 한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국은 현재에도 영향력이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거겠죠. 그렇죠. 사라진 게 아니고. 그렇죠. 만약에 지금 영향이 없다면 이런 가처분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정확히 이제 어떤 것이 유죄를 받고 어떤 것이 무죄를 받고 그리고 이거 자체가 사이비 종교. 그러니까 핵심적으로는 본인들은 사이비 종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종의 신앙 경제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허위 사실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유리한 증언을 했다, 녹취자 이런 것들에 대한 일종 명예훼손 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요. 자, 가처분 신청을 한 이유는 자신들이 사이비 종교가 아니라 이 범죄 집단으로 선고받았는데 왜 사이비 집단이라고 사이비 종교라고 묘사했느냐. 자, 그럼 이제 법원이 당시에 사이비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건 뭐예요? 왜냐하면 일종의 이게 종교 신앙 공동체라는 신앙 거죠. 경제 공동체인데 이런 형태인 거죠. 이제 보통 이런 형태의 사이비 종교는 크게 두 파로 나눠집니다. JMS처럼 주로 이제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성착취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또 다른 파는요. 일종의 이게 재산을 모아갖고 일종의 경제 공동체. 사실은 교회란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어떤 이상한 어떤 촌 무슨 마을 이런 이름을 붙이는. 협업 농장이에요. 이런. 그러니까 자신들은 교단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논란이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크게 봐서는 다 사이비 종교라고 얘기는 하고는 있죠. 왜냐하면 거기서 여러 가지 착취들이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경제 공동체가 되려니 결속의 내용은 종교적인 거고. 교리가 될 수밖에 없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창시자가 교주가 내가 뭐 신이다라든가 메시아라든가 이런 논리가 있으니까 이제 카리스마가 또 발생하겠죠. 그럼으로써 상당히 심각한 뭐 생명의 위협이라든가 중노동이라든가 노동 착취가 벌어지는 그런 구조가 된다는 거죠. 근데 아까 잠깐 이제 언급해 주셨지만 종교를 뭐 사칭하거나 가장하거나 포장해서 사람들을 모았고 감금, 강제노동, 임금 착취, 거기다가 폭행, 살인, 암매장 의혹 이런 것들이 이제 끔찍한 내용이 쭉 담겨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 교주인 김기수는 조세 포탈 횡령 혐의로 징역 4년 보니까 벌금 56억 원. 그럼 이게 범죄 사실에 비하면 결말이 좀 허무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중요하게 얘기됐던 임금 착취, 강제노동, 그로 연결되는 살인과 암매장은 무죄가 된 거죠. 근데 그 무죄가 된 근거가 된 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에 의한 증거. 근데 그게 지금 뭔가 강요되고 잘못된 거였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나는 신이다는 다큐멘터리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근거는 뭐냐? 라고 하는 것이 수사가 제대로 됐을까? 재판 과정에서 이 피해자는 보호가 됐나? 이런 것들이 사실 다 의문이 드는. 근데 결론적으로는 증거 불충분 뭐 이런 형태로 무죄가 된 건 맞습니다. 그래요. 자, 당시에 이제 대형 음반 회사 저도 여기 가면 희귀 음반이 있어서 굉장히 이제 음반들이 많았어요. 이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
이 신나라 레코드가 아가동산 소유. 당시에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이제 충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살아있고 존재하고 있어서 신나라 레코드를 운영 중이라고 하던데 지금 건재한 겁니까? 예, 아직도 그 회장이 여전히 김기순이고요. 그 대표이사가 김기순의 최측근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아가동산의 중요한 수익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지만 네. 사실 그렇지만 그 법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네네. 그 사람들이 결국은 예전에 그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과 동일인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가처분 신청을 했다. 그럼 뭔가 다시 재환기되는 게 싫었겠죠. 그렇죠. 그쪽에서는 현재 뭐 재력이나 영향력 어떻게 추정됩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크다. 근데 어느 정도인지는 모른다. 왜냐하면은 추측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 축적해 놓은 그 재산이 소위 말하는 일종의 범죄 수익인데 네. 그냥 강제 노동을 착취했으니까 그 부분이 정확히 피해자들은 다시 돌아가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여전히 비참하게 살고 있고 가해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냥 제 세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면은 이게 정의가 바로 쓴 거냐 이런 논란이 사실 나는 신이다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지금까지 그렇죠. 어찌 보면 또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았겠는가. 그렇죠. 그건 모르는 일인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아, 이게 참 다큐멘터리 내용을 보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살해당한 아이 어머니가 당시에 아이는 살해당하지 않았어요 했는데 재판 전날 김기순이 직접 회유했고 또 아가동산 관계자들이 감시하고 있었다. 이런 폭로도 나온 상황입니다. 자, 앞으로 이제 이런 지금 사회적 환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또는 이제 또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다면 법적 처벌이 가능할지 앞으로 지켜볼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상훈 프로파일러의 말씀이 크게 도움이 됐네요. 사건본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영일의 시사본부 수요일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